세션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메타버스에서 창업 준비하기 2입니다. 이게 2가 숫자가 붙은 이유가요. 저번에 제 44회 코디톡에서 제가 첫 번째 창업 준비하기 세션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메타버스에서 창업 준비하기는 다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 메타버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마 뉴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 게임사를 이제 인수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이 다음 인터넷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세션을 준비한 그 기본적인 이유가요. 저는 이제 아주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건 제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정체는 이제 예전엔 자바 개발자를 했다가 지금은 보안 솔루션 컨설팅을 1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인데요. 하지만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예전에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홈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트렌드가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쪽으로 제 관심이 옮겨가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팔로우하고 좀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슈를 보면 매일매일 메타버스에 관련된 뉴스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각각의 어떤 기업마다 자신만의 그 정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기업이 자기 기업의 관점에서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제가 좀 태클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가 이 나라는 이런 개인 사용자, 그죠? 개인 IT, 저 개개인한테 어떤 이득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창업 준비하기 세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에서 이 개인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준비를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메타버스의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가 생겨난 이유와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미래 메타버스에서 창업하게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기에 좀 창업하게 대한 좀 거기에 대한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유튜브에 코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저번 세션에 그 발표했던 내용을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또 시간이 괜찮으시면 그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접기 전화면 한 번만 해주시죠. 네. 그 이번에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블리자드를 샀는데 네. 그 산 가격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보통 M&A 할 때 20%에서 30% 더 주고 사는데 45%를 더 주고 샀어요. 네. 그 이야기는 앞으로 메타버스로 진짜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메타버스가 사실 이제 이 추후의 슬라이드에서 이제 어떤 것이다, 이제 기술의 메타버스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 기술이 지금 현재 기술이 그걸 커버할 수 있어요? 네. 가까이 왔어요 지금?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게 서둘렀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기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게 엄청나게 서둘렀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 다음에 그 넥스트 인터넷이라는 트렌드가 돼서 네. 지금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에서도 이제 얘기 나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이 이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경쟁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 그 파운데이션이 필요했고,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그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는 블리자드의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인수했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어떤 게임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될 것을 알았고, 그거를 빨리 이제 흡수를 해야지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미래 그 궁극적인 메타버스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곧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이제 어떤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는 크리에이터의 출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어떤 종류의 크리에이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나만의 비즈니스 만들고 어떻게 나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다른 기존의 업체와 어떤 식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 저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실제 그 리얼 월드를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의 3D 가상 공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매트릭스나 아니면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지금 저희가 그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일을 하고 쇼핑을 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3D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그 VR 헤드셋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홀로렌즈라는 역시 이런 헤드셋이 있어서 이런 것을 쓰고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과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 전에 제가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헤드셋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 헤드셋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같은데 컴퓨터 켜고 나서 뭐 웹페이지 가는 것도 되게 불편한데, 그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굳이 사람들이 3D 환경에 접속을 하려고 왜 헤드셋을 써야 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볼 때 이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현실감입니다. 현실감.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나지를 못하고 단절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번아웃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그 단절된 그런 환경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VR 헤드셋이나 이런 거 쓰고 나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내가 실제로 거기 가서 그 상대방을 만나는 것처럼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런 현실감을 주지 못하는 메타버스는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감을 주지 못할 바에는 사람들이 굳이 헤드셋을 써가면서 그걸 접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을 보시면요, 지금 뭐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쪽에서 발표하는 넥스트 서비스를 보시면요, 이런 사람 얼굴과 정말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3D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현실감 있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툴입니다. 지금 메타버스의 또 다른 동력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요, 만약에 3D 게임을 만든다면 기업이 그 3D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중요한 것이 기업이 세상을 어떤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그 3D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각각의 개별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요, 가게를 짓고요, 나무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이런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툴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고 이런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손쉬운 툴은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기업들을 보면 아직 뭐 프리뷰라든지 베타 서비스라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그 오피셜로 이제 릴리즈가 되면 이제 사용자가 좀 더 손쉽게 이런 툴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록체인과 NFT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기술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은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D 환경에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 그거는 디지털 그림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하면 원본이나 제가 복사본이 똑같습니다. 그 그림을 이루고 있는 바이트가 똑같은 거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소개가 되면서 이 각각의 만든 그 디지털 대상을 유니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 복사를 하면 진품과 그 카피본을 분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과 NFT입니다. 네. 지금 결국은 아까 뭐 고글을 쓴다거나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또 홀로그램으로 네. NFT를 뭐 디지털 NFT 해갖고 그림을 샀다 해도 그걸 홀로그램으로 딱 띄워서 낼 거니까 나만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홀로그램으로 띄워가지고 현실감 있게 하고 사람 만난 것도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사람 만나고 하는 거기가 가야 궁극적일 것 같은데 그건 언제 정도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이 NFT 기술은 지금 이미 구현이 NFT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것을 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거나 네. 구글을 써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효율감 있으면 내가 그 NFT 그림 가지고 있어 하고 내가 홀로그램을 띄울 수 현실에서 띄울 수 있어야지 그야말로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 그림이니까 내가 벽에다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을 띄울 수 있는 게 궁극적인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언제 정도나? 제가 그럼 현실 세계와 NFT의 서로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개 슬라이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NFT는 자기가 만든 어떤 디지털 대상을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NFT고요. 그 다음에 다음 드라이버는 리얼 월드 서비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요 가상 세계 메타버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가 뭐냐면 여기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여기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센서들이 몇 명이 언제 얼마큼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그 정보들을
메타버스 쪽으로 쏴줍니다. 그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가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캡처를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실제 현실 세계과 이어지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겠고, 또 다른 또 다른 이유 같은 또 다른 이제 예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메타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면, 그죠? 그 메타버스는 그냥 3D 가상세계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산다면 그 물건이 어떻게 진짜 물건으로 우리한테 배달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과 그 가상세계를 이어주는 그 서비스들, 이런 리얼월 서비스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이 메타버스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현실감, 그리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집이나 어떤 오브젝트 만들 수 있는 툴, 그리고 자기가 만든 어떤 물체를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NFT 기술, 그리고 현실과 이어지는 리얼월 서비스. 제가 보는 관점은 요 네 가지 컴포넌트가 다 구현이 되어야지만 어떤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센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결해서 실제 사용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이 아니라 우리 그 개개인이 이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숨차서. 자, 그러면 크리에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리에이터는 지금 당장 저희가 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을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게임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로블록스 게임 플랫폼에 들어가면 사용자가 아무런 코딩 지식이 없고 그냥 간단한 스크립팅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그냥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든 게임이 하나 있고, 제 아들이 5살인데 만든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그런 툴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NFT 디자이너입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NFT 태그를 붙이면 그 디지털 대상이 유니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제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기존에는 제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 그 아이템은 그 게임 공간 안에서만 존재를 했지만 NFT를 붙임으로써 이 물체가 다른 메타버스와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NFT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게임,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게임 안에서 옷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바지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퍼포머입니다. 퍼포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콘서트홀을 엽니다. 예를 들면 포트나이트에서 트라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콘서트 홀을 꾸민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콘서트에 막 와서 같이 열광하고 그 콘서트를 즐겼는데요.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면 그 안에서 실제 그 퍼포밍을 하는 그런 가수라든지 아니면 연기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당장도 저희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종류입니다. 이상하게 숨차지. 제 아내가 항상 운동을 안 하고 막 하던데. 동감가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 여러 가지 드라이버 중에서 그 리얼 월드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모든 기업의 메타버스 접근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가 이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고 이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있는 물체들을 메타버스로 옮겨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그거를 보여주는 어떤 플랫폼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설명드렸던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메타버스로 옮겨와서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그 리얼월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제가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건을 사면 그 메타버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이제 가상 화폐로 돈을 지불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배달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탈중앙화된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메타버스가 저희 현실은 아닙니다. 이건 아직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센트럴랜드라는 서비스,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예를 든 건데요. 여기서 보면 땅을 사야 될 것이고 가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이 서로 이제 결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사는 걸 보면 이제 제가 지금 5,0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으로 17,000불입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에는 뭐 20불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디센트럴랜드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땅을 사기에는 그 시장이 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컨을 월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디센트럴랜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쪽에서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땅을 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게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만드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툴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손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거고 그걸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에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커샵이라고 한다면 술병을 그 3D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술병을 NFT 태그를 붙여가지고 유니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크하게 만든 술병, 3D 술병을 만약에 메타버스 사용자가 사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탈중앙화 그 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탈중앙화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탈중앙화 서비스는 탈중앙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가상화폐로 그 NFT 태그가 붙은 술병을 사게 되고요. 그 기록은 블록으로 남아서 스마트 컨트랙트 저장소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품을 판 가게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QR 코드를 상대방한테 제공합니다. 그 QR 코드는 당신이 우리 가게에 들려서 술병을 샀다는 확인증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가상화폐로 사고 나서 그 돌려받은 QR 코드를 가지고 어떤 웹사이트를 가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가게, 그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요, 그 QR 코드를 보여주면 그 사용자가, 그 가게가 그 QR 코드를 스캔을 하고 이제 물건을 줍니다. 물건을 주는 즉시 그 트랜잭션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트랜잭션이 종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요.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종료가 됨으로써 맨 처음에 사용자가 지불했던 그 가상 화폐가 그 가게한테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것은 이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 개, 세 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요. 단순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게임을 만드는 이런 크리에이터보다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정말 오프라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메시 서비스인데요. 위사가 원격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월마트가 실제 3D로 만들어진 그 생필품을 이제 팔아가지고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제 나중에 그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쇼핑도 가능하고요. 지금 딜리버리도 가능합니다. 지금 딜리버리도 가능할 것이고,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행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그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현장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VR 헤드셋을 끼고 정말 제가 이탈리아로 날아갈 수 있는 현장감을 주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탈리아로 날아갔다면 이탈리아에서 그 동네를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까지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커다란 기업들과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아마존이든 우버든 이베이든 이쪽들은 중간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메타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게와 상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가 훨씬 더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기존에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현재 인터넷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현실 세계와 비슷한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의 그 비즈니스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갖고 그거를 시장을 바라보면 중요한 것은 그런 서비스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창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나서 자기 가게를 열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뭐든지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먼저 들어가서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